안녕하세요. 야담 라이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야담 라이프의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럼 야담 라이프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봄이 막 시작될 무렵 양반가의 아들 이서준은 과거 시험 준비를 위해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조용한 마을로 이사했다. 그의 명성은 이미 그보다 앞서 도착해 있었다. 한양의 젊은 선비들 사이에서는 그의 재치 있는 시와 때로는 대담하게 금기를 넘나드는 풍자로 유명했다. 서준 도련님, 이곳은 한양과는 달리 조용하고 소문이 빨리 퍼지는 곳입니다. 부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녀 영분이 그의 짐을 풀어주며 말했다. 서준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마을은 작고 소박했지만 멀리 보이는 높은 담장 너머로 울창한 정원이 있는 대저택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저 집은 누구의 것인가? 그가 물었다. 영부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정 과부님의 저택입니다. 남편이 3년 전 세상을 떠나신 후로 그녀는 거의 외출하지 않으시지요. 사람들은 그녀가 아직도 깊은 슬픔에 잠겨 있다고 말합니다만 영부는 말을 흐렸다. 하지만 서준이 관심을 보이며 물었다. 소문에 의하면 그녀의 결혼 생활이 그리 행복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정 대감님은 그녀보다 20살이나 많은 나이에 정략 결혼으로 맺어진 사이였고 젊은 아내를 깊이 의심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녀를 거의 저택에 가두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서준의 눈이 호기심으로 빛났다. 과부가 되고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은거하고 있다니 흥미롭군. 다음 날 서준은 마을을 산책하며 정 과부의 저택 근처를 지나게 되었다. 높은 담장 너머로 때때로 꽃나무의 가지가 아름답게 흔들리는 것이 보였다. 담장 가까이 다가가자 바람에 실려오는 여인의 노랫소리가 들렸다. 그 목소리는 맑고 아름다웠지만 분명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그날 밤 서준은 붓을 들고 한참을 고민했다. 마침내 그는 미소를 지으며 시를 쓰기 시작했다. 담장 너머 숨겨진 꽃, 아름다운 목소리로 봄바람에 노래하네. 당신의 정원에 감춰진 비밀을 알고 싶어라. 달빛 아래 꽃잎이 떨어지듯 당신의 마음도 열릴까. 다음 날 새벽, 서준은 조심스럽게 정 과부의 저택 대문 앞에 그의 시를 두고 왔다. 정윤서는 이른 아침 정원을 거닐다가 대문 앞에 놓인 종이를 발견했다. 호기심에 그것을 집어들었다. 시를 읽자 그녀의 얼굴이 붉어졌다. 누군가가 그녀를 몰래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분노가 일었지만 시의 우아함과 교묘한 암시에 점차 마음이 누그러졌다. 누가 이런 시를 남겼을까? 그녀는 시를 손에 꼭 쥐고 생각에 잠겼다. 정윤서는 그동안 많은 시간을 홀로 정원을 가꾸며 보냈다. 정원은 그녀의 은신처이자 유일한 자유의 공간이었다. 남편은 그녀에게 종종 냉담했고 그의 죽음 이후에는 시어머니가 그녀를 철저히 감시했다. 하지만 6개월 전 시어머니가 먼 친척을 방문하기 위해 떠난 후 윤서는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되었다. 그녀는 시를 다시 한번 읽었다. 담대하면서도 우아했다. 누가 이런 시를 썼을까? 최근 마을에 새로 온 젊은 선비라는 소문이 들리긴 했지만 윤서는 잠시 고민하다가 결심했다. 이 무례한 시인에게 답장을 보내기로 한 것이다. 담장 높고 봄바람 찬데 어찌 낯선 이의 시선이 침범하나. 정원의 꽃은 쉽게 손에 잡히지 않으니 헛된 꿈에 시간을 낭비마소서. 그녀는 시 아래에 작은 매화가지를 함께 묶어 대문 앞에 두었다. 서준은 다음 날 아침 정 과부의 대문 앞에서 답장을 발견하고 기뻐했다. 그녀의 시는 거절의 뜻을 담고 있었지만 그 우아함과 재치에 감탄했다. 더구나 그녀가 답장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에게는 승리였다. 이제 시작이로군. 서준은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다. 정원의 꽃이 쉽게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그래서 더 매력적인 도전이 되는 것이지. 그는 새로운 시를 쓰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더 대담하고 더 유혹적인 시를 짓기로 마음먹었다. 서준은 윤서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더욱 열정적으로 시를 지었다. 그는 붓을 들고 밤새 고민한 끝에 새로운 시를 완성했다. 매화가지 보내신 뜻깊이 헤아리니 차가운 겨울 지나 봄을 기다리는 꽃. 이 몸이 봄바람 되어 담장을 넘어 그대 정원에 생기를 불어넣고 싶어라. 거절의 말씀 속에도 시를 답하시니 이미 마음의 문은 조금 열려있는 것 아닐까. 서준은 시와 함께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 귀한 차 한 봉지와 산에서 직접 따온 들꽃으로 만든 말린 꽃잎들이었다. 그는 이것들을 작은 비단 주머니에 담아 시와 함께 정 과부의 대문 앞에 두었다.
윤서는 아침 일찍 정원을 거닐다 대문 앞에 놓인 새로운 선물을 발견했다. 그녀는 주위를 살핀 후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들었다. 시를 읽자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이 낯선 시인은 분명 재주가 있었다. 그리고 그의 대담함은 솔직히 말해 신선했다. 매화가지의 의미를 알아차렸군요.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리고 내 거절에도 굴하지 않는군요. 윤서는 차봉지의 향기를 맡아보았다. 귀한 녹차였다. 그녀는 하녀를 불러 차를 우리도록 지시했다. 영심아, 이 차는 어디서 났는지 말하지 말거라.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영심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마님. 차를 마시며 윤서는 답장을 고민했다. 완전히 거절하자니 그의 시가 너무 아까웠고 격려하자니 위험했다. 결국 그녀는 절충안을 택했다. 봄바람은 담장을 넘어도 정원의 주인 허락 없인 꽃을 건드릴 수 없네. 그대의 차는 달콤하나 조심하시오. 달빛 아래 핀 꽃은 가시가 숨겨져 있으니 호기심에 이끌려 가까이 온다면 아픔을 얻을지니 준비되었는가? 윤서는 시와 함께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 그녀가 직접 그린 정원의 한 구석을 그린 작은 그림이었다. 그림 속에는 담장 틈으로 비치는 달빛 아래 피어난 야생화와 그 옆에 앉아 책을 읽는 여인의 실루엣이 흐릿하게 그려져 있었다. 서준은 다음 날 아침 윤서의 답장을 받고 흥분했다. 그녀의 시에는 여전히 경계가 있었지만 동시에 미묘한 초대의 뉘앙스도 있었다. 달빛 아래 핀 꽃. 서준은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것은 힌트인가? 그는 그림 속 정원 구석을 유심히 관찰했다. 담장 근처에 작은 문처럼 보이는 것이 있었다. 아마도 오래전에 사용했던 후문일 것이다. 서준은 그날 밤 달이 뜨면 그곳을 찾아보기로 결심했다. 그날 저녁, 서준은 조용히 정 과부의 저택 주변을 돌았다. 달빛이 밝게 빛나는 밤이었다. 마침내 그는 그림에서 본 장소를 발견했다. 담장 구석에 덩굴식물로 가려진 작은 문이 있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옆에 작은 틈이 있어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서준이 틈으로 들여다보니 아름다운 정원의 일부가 보였다. 달빛 아래 정원은 신비롭고 매혹적이었다. 그리고 거기 작은 정자에 앉아있는 여인의 실루엣이 보였다. 그녀는 책을 읽고 있었고 가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서준은 숨을 죽이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소문대로 정 과부는 정말 아름다웠다. 달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신비롭고 고결해 보였다. 서준은 그대로 얼어붙은 듯 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갑자기 윤서가 고개를 들어 담장 쪽을 바라보았다. 서준은 급히 몸을 숨겼다. 그의 움직임에 작은 돌멩이가 굴러가는 소리가 났다. 누구십니까? 윤서의 목소리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들렸다. 서준은 잠시 망설였다. 도망칠까? 아니면 자신을 드러낼까? 결국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담장 틈 가까이 입을 가져갔다. 시를 보낸 사람입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침묵이 흘렀다. 들어오지 마세요. 윤서가 마침내 대답했다.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무례한 행동입니다. 죄송합니다. 서준이 말했다. 하지만 그림을 보내신 것은 초대가 아니었습니까? 다시 침묵이 흘렀다. 단지 호기심을 자극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윤서가 마침내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소가 묻어있는 듯했다. 이제 아셨으니 돌아가세요. 내일 새로운 시를 기대하겠습니다. 서준은 미소를 지었다. 네, 물론입니다. 하지만 먼저 제 이름은 이서준입니다. 알고 있어요. 윤서가 대답했다. 마을의 새로운 젊은 성비라고 들었습니다. 한양에서의 소문도 들었어요. 서준은 놀랐다. 그렇다면 과부님의 이름을 정윤서입니다. 그녀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이제 돌아가세요. 이서준 선비. 누군가 당신을 보면 곤란해질 테니까요. 서준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그녀는 볼 수 없었다. 내일 더 아름다운 시를 가져오겠습니다. 정윤서님. 다음 날부터 서준과 윤서의 시교환은 더욱 대담해졌다. 서준의 시는 점점 더 열정적이고 암시적이었으며 윤서의 답장은 겉으로는 경계하는 듯하면서도 미묘한 초대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밤, 서준은 담장 틈에서 윤서를 다시 만났다. 그들은 담장을 사이에 두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윤서는 자신의 불행한 결혼 생활과 남편의 죽음 이후 느낀 해방감에 대해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남편은 저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단지 소유물로 여겼죠. 윤서가 담장 너머로 속삭였다.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척해야 했지만 사실은 자유를 얻은 것 같았어요.
서준은 그녀의 솔직함에 감동받았다. 당신의 시를 처음 읽었을 때 그 안에 숨겨진 열정을 느꼈습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새처럼 자유롭게 날고 싶어 하지만 사회의 철창에 갇혀 있는 것 같았어요. 윤서는 쓴웃음을 지었다. 현명하시군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 철창 안에 있어요. 과부가 된 여인은 더욱 엄격한 도덕적 기준에 맞춰 살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 규칙을 어기고 있잖아요. 서준이 말했다. 침묵이 흘렀다. 달빛이 담장 위로 쏟아져 내렸다. 내일 밤에도 오실 건가요? 윤서가 마침내 물었다. 당신이 원하신다면요. 원해요. 그들의 미래는 계속되었다. 매일 밤 그들은 담장 틈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때로는 시를 함께 짓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의 꿈과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준은 과거 시험에 합격하여 관직에 오르고 싶다는 꿈을, 윤서는 자유롭게 여행하며 세상을 보고 싶다는 꿈을 나누었다. 어느 날 밤, 서준이 담장 틈으로 들여다보자 윤서는 그곳에 없었다. 대신 작은 종이가 돌에 눌려져 있었다. 오늘 밤 12시, 후문의 자물쇠가 열릴 것이오. 조심스럽게 들어오시되, 그림자처럼 움직이시오. 달이 구름에 가려질 때, 그때가 가장 안전하리. 서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윤서가 그를 정원으로 초대한 것이다. 그는 시간이 될 때까지 근처 숲에 숨어 기다렸다. 밤 12시, 구름이 달을 가렸을 때 서준은 조심스럽게 후문으로 다가갔다. 문은 약속대로 살짝 열려 있었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정원 안으로 발을 내딛었다. 정원은 생각보다 훨씬 넓고 아름다웠다. 달빛 아래 꽃들은 은빛으로 빛났고 작은 연못에는 별들이 반사되어 있었다. 그리고 거기 매화나무 아래 작은 정자에 윤서가 앉아 있었다. 서준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윤서는 평소보다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다. 남색 비단 치마에 연분홍 저고리를 입은 모습이 달빛 아래 환상적으로 보였다. 이렇게 직접 만나니 더욱 아름다우시군요. 서준이 정자에 올라 인사했다. 윤서는 붉어진 얼굴을 부채로 가렸다. 감히 이런 위험한 초대를 하다니. 제가 미쳤나 봐요. 사랑은 때로 우리를 미치게 만들죠. 서준이 그녀 옆에 앉으며 말했다. 윤서는 그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사랑이라고요? 너무 성급하군요. 시를 통해 당신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서준이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의 시 속에는 갈망이 있어요. 자유에 대한, 그리고 진정한 사랑에 대한 갈망. 윤서는 한숨을 쉬었다. 맞아요. 하지만 이건 위험해요. 제가 과부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발각된다면 발각되지 않을 거예요. 서준이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우리는 조심할 거고 이 비밀스러운 만남은 우리 둘만의 세계가 될 거예요. 그들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준은 자신의 어린 시절과 가족에 대해 이야기했고 윤서는 자신이 그림과 시를 통해 어떻게 내면의 세계를 지켜왔는지를 들려주었다. 새벽이 가까워오자 윤서가 불안해하며 말했다. 이제 가셔야 해요. 하인들이 곧 일어날 거예요. 서준은 마지못해 일어섰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윤서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사흘 후 같은 시간에. 그때까지는 평소처럼 심한 교환하도록 해요. 서준은 떠나기 전 윤서의 손에 입을 맞추었다. 기다리겠습니다. 제 마음의 여인. 다음 날 아침, 윤서는 평소와 달리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났다. 그녀는 정원을 거닐며 어젯밤의 기억을 떠올렸다. 서준의 존재는 그녀의 고요한 삶에 파문을 일으켰다. 위험했지만 그 흥분감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평화로운 순간은 오래가지 못했다. 하녀 영심이 급하게 달려왔다. 마님, 큰일 났습니다. 영심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무슨 일이니? 시어머니께서 내일 돌아오신다는 편지가 방금 도착했습니다. 윤서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시어머니 정부인은 엄격하고 날카로운 여인이었다. 그녀가 돌아온다면 윤서의 자유는 끝날 것이고 서준과의 만남도 불가능해질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하죠? 윤서는 중얼거렸다. 그녀는 급히 서준에게 편지를 썼다. 위험이 다가오니 조심하소서. 매서운 겨울바람이 돌아와 정원의 꽃들을 시들게 할까 두렵소. 잠시 멀어져야 함이 안타깝지만 달이 차고 기울 듯 우리도 인내하며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겠소. 윤서는 서둘러 하인을 불러 편지를 서준에게 전하도록 했다. 이제 그녀는 시어머니를 맞을 준비를 해야 했다. 정원에 숨겨두었던 서준의 시들을 모아 안전한 곳에 감추고 모든 흔적을 지워야 했다. 그날 밤, 윤서는 정원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잠시나마 누렸던 자유와 행복이 이제 다시 위협받고 있었다. 서준 도련님, 우리의 시간이 이렇게 짧을 줄이야. 그녀는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정부인이 저택에 돌아온 날,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마치 윤서의 마음처럼 어둡고 무거웠다. 당당한 걸음으로 정부인이 대문을 들어서자 하인들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윤서야, 어서 오너라. 정부인이 차가운 목소리로 불렀다. 윤서는 공손히 절을 하며 시어머니를 맞이했다. 어머님, 안녕히 다녀오셨습니까? 몸은 편안하셨는지요? 정부인은 윤서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너는 내가 없는 동안 어떻게 지냈느냐? 규방의 도리를 잘 지켰느냐? 네, 어머님. 항상 가르침대로 조신하게 지냈습니다. 정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에 차 있었다. 오늘부터 다시 아침 저녁으로 함께 차를 마시며 경전을 읽도록 하자. 과부의 도리를 잊지 말아야 한다. 네, 어머님. 윤서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서준은 윤서의 편지를 받고 깊은 걱정에 빠졌다. 그는 며칠 동안 정저택 주변을 맴돌았지만 윤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엄격해 보이는 나이든 여인이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모습만 보였다. 정부인이 돌아왔군. 서준은 중얼거렸다. 그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위험을 무릅쓰고 시를 보내기로 결심했다. 이번에는 직접 전하는 대신 윤서의 하녀 영심을 통해 전달하기로 했다. 시장에서 영심을 발견한 서준은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접근했다. 영심 아가씨, 잠시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영심은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누구? 아, 서준 도련님. 그녀는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추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정부인께서 돌아오신 후로 저택의 감시가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알고 있소. 하지만 윤서님께 전할 말이 있소. 서준은 작은 편지를 꺼내 영심에게 건넸다. 부탁하오. 영심은 망설였다. 마님께서 위험에 처하실 수 있습니다. 제발. 서준이 간절히 부탁했다. 단 한 번만 더요. 이 편지가 그녀에게 위안이 될 거요. 영심은 한숨을 쉬더니 편지를 받아 소매 속에 숨겼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마지막이어야 해요. 고맙소. 윤서는 정부인의 감시 아래 다시 엄격한 일상으로 돌아갔다. 아침 저녁으로 경전을 읽고 자수를 하고 가끔 정부인의 허락 아래 정원을 거닐 뿐이었다. 그녀의 유일한 위안은 영심이 몰래 전해준 서준의 편지였다. 비록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어도 매화는 그 속에서 향기를 준비하네. 당신이 보이지 않는 날들이 지나도 내 마음은 변함없이 당신을 향하네. 인내하며 기다리리니 봄날이 오면 다시 만나리. 윤서는 밤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서준을 그리워했다. 그러나 답장을 보낼 방법이 없었다. 정부인은 모든 하인들의 출입을 감시했고 영심조차도 이제는 자유롭게 시장에 나갈 수 없었다. 한 달이 지났다. 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점차 누그러들고 봄의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윤서는 창가에 앉아 정원에 피기 시작한 매화를 바라보며 서준을 생각했다. 그때 정부인이 그녀의 방에 들어왔다. 윤서야,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윤서는 급히 일어나 절을 했다. 네, 어머님. 내일 손님이 오신다. 남편의 친구 김대감의 아들이시다. 그가 너를 만나고 싶어 한다. 윤서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정부인은 미소를 지었다. 김도령은 젊고 훌륭한 양반이시다.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르셨지. 그가 내게 관심을 보이신다. 하지만 어머님, 저는 아직 상중이고 3년상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 이제 내 미래를 생각할 때다. 너무 오래 혼자 지내는 것은 좋지 않아. 윤서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어머님, 제가 다시 혼인을. 그렇다. 정부인이 단호하게 말했다. 네가 젊은 나이에 혼자 살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 명문가의 자제와 혼인하여 우리 가문이 명예를 지키는 것이 내 의무다. 윤서는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다. 조선사회에서 과부가 재혼하는 것은 드문 일이었지만 가문이 결정이라면 따를 수밖에 없었다. 내일 단정하게 차림하고 김도령을 맞이하도록 해라. 정부인이 나간 후 윤서는 눈물을 흘렸다. 서준과의 꿈이 이렇게 쉽게 깨어질 줄이야. 다음 날 윤서는 억지로 화장을 하고 정부인이 골라준 비단 옷을 입었다.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다. 김도령이 도착했을 때 윤서는 예법에 따라 인사를 했다. 김도령은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점잖은 모습의 남성이었다. 과거 시험에 급제한 수재라는 소문대로 지식이 풍부해 보였고 예의도 바르게 갖추었다.
차를 마시며 나눈 대화는 형식적이었다. 김도령은 자신의 학문과 벼슬에 대해 이야기했고 윤서는 공손히 듣기만 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멀리 서준에게 가 있었다. 김도령이 돌아간 후 정부인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김도령이 너를 마음에 들어 했다. 곧 혼담이 오갈 것이다. 윤서는 절망감에 사로잡혔다. 그날 밤 그녀는 영심을 불렀다. 영심아, 부탁이 있어.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마님, 서준 도련님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고 싶어. 그에게 내 상황을 설명하고 작별 인사를 하고 싶어. 영심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어떡해요? 정부인께서 모든 것을 감시하고 계신데. 윤서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다음 주 토요일, 정부인께서 사촌 언니를 만나러 외출하실 거야. 그때가 우리의 유일한 기회일 거야. 알겠습니다. 마님, 서준 도련님께 전하겠습니다. 서준은 영심으로부터 윤서의 상황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그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를 포기할 수 없어. 서준은 결심했다. 토요일 밤, 서준은 정저택의 후문 근처에서 기다렸다. 윤서가 약속대로 문을 열고 그를 정원으로 맞이했을 때 그는 그녀의 창백한 얼굴에 가슴이 아팠다. 윤서, 서준은 그녀를 품에 안았다. 윤서는 그의 품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이제 끝이에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다시 혼인시키려 하세요. 도망치자. 서준이 갑자기 말했다. 함께 이곳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윤서는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지 않아. 서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널 사랑해. 너 없이는 살 수 없어. 하지만 어디로 간단 말인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재산도 없고 내게 계획이 있어. 서준이 말했다. 제주도에 친척이 있어.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 아무도 우리를 찾지 못할 거야. 윤서는 고개를 저었다. 너무 위험해요. 발각되면 우리 둘 다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어. 서준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너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윤서는 망설였다. 도망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린다는 의미였다. 가문이 명예, 사회적 지위, 안정된 삶. 하지만 서준과 함께라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알았어. 서준이 대답했다. 하지만 많은 시간이 없어. 혼담이 오가기 전에 결정해야 해. 그들은 달빛 아래 마지막 포옹을 나누었다. 서준은 떠나기 전 그녀에게 작은 주머니를 건넸다. 이걸 가져가. 안에는 내가 모은 돈과 여행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 그리고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비녀를 꺼냈다. 이건 내 어머니의 것이었어. 언젠가 내 아내가 될 사람에게 주려고 했던 거야. 윤서는 비녀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다. 어떻게 결정하든 당신을 영원히 사랑할 거예요. 서준과 헤어진 후 윤서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달을 바라보며 끝없는 고민에 빠졌다. 서준과 함께 도망친다면 그녀는 모든 것을 버려야 했다. 가문이 명예, 사회적 지위, 안전한 삶. 하지만 김도령과 결혼한다면 그녀의 마음은 영원히 서준을 그리워할 것이다. 무엇이 옳은 선택일까? 윤서는 서준이 준 비녀를 손에 쥐고 속삭였다. 그녀의 고민은 3일 밤낮을 계속되었다. 그리고 넷째 날 아침, 정부인이 그녀의 방에 들어왔다. 윤서야, 좋은 소식이 있다. 김대감 댁에서 정식으로 혼담이 왔다. 다음 달 초에 납체를 받기로 했다. 윤서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내 위사는 묻지 않겠다. 정부인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것은 우리 가문을 위한 결정이다. 내 위무는 순종하는 것이다. 정부인이 나간 후 윤서는 결심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영심을 불러 조용히 지시했다. 서준 도련님께 전할 편지가 있어. 내일 밤 내가 준비되어 있을 것이라고 전해주렴. 서준은 윤서의 편지를 받고 기뻐했다. 그는 즉시 여행 준비를 시작했다. 제주도로 가는 배를 구하고 필요한 물품들을 챙겼다. 그의 계획은 윤서와 함께 남쪽 항구까지 말을 타고 가서 그곳에서 제주도로 가는 상선을 타는 것이었다. 서준은 그의 스승인 노선비를 찾아가 작별 인사를 했다. 스승님, 제가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노선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정가의 과부와 도망치려는 것이냐? 서준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세상에 비밀이란 없다. 서준아, 특히 작은 마을에서는 노선비가 지팡이를 짚으며 말했다. 네가 하려는 일은 위험하다.
발각되면 너희 둘 다 파멸할 것이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라면 그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습니다. 노선비는 잠시 침묵했다가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것을 가져가거라. 내가 젊었을 때 모아둔 은자다. 너희의 새 삶에 도움이 될 것이다. 서준은 감격하여 스승의 손을 잡았다. 스승님, 가거라.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노선비가 말했다. 하지만 기억하거라. 진정한 자유는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것에서 온다. 약속된 밤이 왔다. 윤서는 조심스럽게 짐을 꾸렸다. 그녀는 가장 소중한 것들만 작은 보따리에 담았다. 어머니의 유품, 자신이 그린 그림 몇 점, 그리고 서준과 주고받은 시들, 나머지는 모두 버려야 했다. 밤이 깊어지자 윤서는 하녀 영심을 불렀다. 영심아, 내가 없는 동안 내 방에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렴. 내가 병이 나서 쉬고 있다고 하고. 영심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마님, 정말 가시는 건가요? 가야만 해. 영심아, 이것이 내 유일한 기회야. 윤서는 영심의 손을 꼭 잡았다. 너에게 항상 감사할 거야. 네가 아니었다면 서준 도련님과의 인연도 없었을 테니까. 행복하셔야 해요. 마님, 영심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윤서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방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작은 편지를 남겼다. 정부인에게 남기는 사제의 편지였다. 자정이 가까워오자 윤서는 조용히 후원을 통해 담장으로 향했다. 서준이 약속대로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왔군요. 서준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올 줄 알았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윤서가 대답했다. 서준은 그녀의 짐을 받아 담장 너머로 넘겼다. 그리고 윤서가 담장을 넘을 수 있도록 도왔다. 둘은 조용히 숲속으로 사라졌다. 그곳에는 2마리의 말이 준비되어 있었다. 남쪽 항구까지는 하루 반 정도 걸릴 거예요. 서준이 말했다. 그곳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를 탈 수 있어요. 윤서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군요. 그들은 말에 올라 천천히 마을을 빠져나갔다. 달빛이 그들의 길을 밝혔다. 그러나 운명은 그들에게 쉬운 길을 허락하지 않았다. 마을을 빠져나가던 중 순찰 중이던 포졸들과 마주쳤다. 누구냐? 밤중에 어디로 가느냐? 포졸 두목이 소리쳤다. 서준과 윤서는 얼굴을 가리고 대답 없이 말을 재촉했다. 그러나 포졸들은 의심을 품고 그들을 쫓기 시작했다. 서준 도련님, 어떡하죠? 윤서가 두려움에 떨며 물었다. 걱정 마세요. 이쪽으로. 서준이 옆길로 말을 돌렸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포졸들을 따돌리려 했다. 숲속 좁은 길을 통해 계속 말을 몰았지만 포졸들의 추격은 계속되었다. 갑자기 윤서의 말이 돌뿌리에 걸려 비틀거렸다. 윤서는 균형을 잃고 말에서 떨어졌다. 윤서. 서준이 급히 말에서 내려 그녀에게 달려갔다. 윤서는 발목을 다친 듯했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일어서려 했지만 체중을 실을 수 없었다. 가요. 서준 도련님. 윤서가 말했다. 저를 두고 가세요. 포졸들이 곧 여기 올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서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을 두고 갈 수는 없어요. 포졸들의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서준은 윤서를 안아 말에 태우려 했지만 두 사람이 한 말에 오르면 속도가 느려질 것이 분명했다. 그때 갑자기 숲속에서 누군가 나타났다. 노선비였다. 서준아, 이쪽이다. 노선비가 소리쳤다. 서준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스승님, 어떻게? 설명할 시간이 없다. 빨리 이쪽으로 오너라. 노선비가 급히 손짓했다. 서준은 윤서를 부축하여 노선비가 있는 곳으로 갔다. 노선비는 그들을 작은 동굴로 인도했다. 동굴 입구는 덤불로 가려져 있어 쉽게 발견할 수 없었다. 여기서 기다려라. 노선비가 말했다. 포졸들을 다른 방향으로 유인하겠다. 노선비는 서준의 말을 타고 포졸들이 오는 방향으로 나갔다. 곧 그가 포졸들에게 쫓기는 소리가 들리고 점점 멀어져 갔다. 동굴 속에서 서준은 윤서의 발목을 살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어요. 그가 말했다. 부었지만 골절은 아닌 것 같아요. 윤서는 눈물을 참으며 서준을 바라보았다. 미안해요. 내 때문에 모든 계획이. 괜찮아요. 서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함께니까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그들은 동굴에서 밤을 보냈다. 추위와 불안 속에서도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위안을 찾았다. 다음 날 새벽, 노선비가 돌아왔다. 포졸들을 따돌렸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다.
정대감 댁에서 윤서님의 실종을 알아차리고 대대적인 수색을 시작했다. 지금 이 상태로는 너희가 멀리 가기 어려울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승님? 서준이 물었다. 노선비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내 오랜 친구가 북쪽 산골에 살고 있다. 그곳은 관아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다. 일단 그곳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제주도 계획은요? 윤서가 물었다. 지금은 어렵다. 모든 항구와 길목이 감시될 것이다. 일단 시간을 두고 상황이 진정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서준과 윤서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계획은 이미 어긋나고 있었지만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다. 스승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준이 깊이 고개를 숙였다. 노선비는 미소를 지었다.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 그것은 존경받을 만한 일이다. 하지만 앞으로의 길은 쉽지 않을 것이다. 준비되었느냐? 네. 서준과 윤서가 동시에 대답했다. 좋다. 그럼 해가 질 때 출발하자. 어둠이 우리를 가려줄 것이다. 북쪽 산골로 가는 여정은 험난했다. 윤서의 발목 때문에 그들은 천천히 이동해야 했고 마을과 길을 피해 산길로만 다녀야 했다. 노선비는 앞장서서 길을 인도했고 서준은 윤서를 부축했다. 그들은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이동했다. 마침내 그들은 깊은 산속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마을은 겨우 10가구 정도가 모여 사는 한적한 곳이었다. 노선비는 그들을 마을 끝자락에 있는 작은 초가집으로 안내했다. 여기가 내 친구 최노인의 집이다. 노선비가 말했다. 그는 20년 전 관직을 버리고 이곳에 은거한 사람이다. 문이 열리고 백발의 노인이 나왔다. 최노인은 노선비를 보자 반가워하며 그를 껴안았다. 오랜만이구나. 옛 친구여. 노선비는 서준과 윤서를 소개했다. 이들은 내 제자 서준과 그의 연인 윤서다. 도움이 필요하다. 최노인은 서준과 윤서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오게. 이야기는 안에서 하자. 집 안으로 들어가자 따뜻한 온기가 그들을 감쌌다. 최노인은 그들에게 따뜻한 차를 대접했다. 노선이 친구가 내게 편지를 보냈네. 최노인이 말했다. 대략적인 상황은 알고 있지만 자세히 듣고 싶구나. 서준이 그들의 이야기를 전했다. 윤서와의 만남, 시를 통한 교류, 그리고 도망치게 된 경위까지. 최노인은 묵묵히 듣고 있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는 대단하지만 그만큼 책임도 따르는 법이지. 그가 말했다. 여기서는 안전할 것이다. 이 마을은 관아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는 곳이니까. 하지만 평생 숨어 살 수는 없을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준이 물었다. 일단은 시간이 필요하다. 최노인이 말했다. 윤서님의 실종으로 한동안은 수색이 있을 테니 그것이 잦아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동안 너희는 이곳에서 머물 수 있다. 노선비는 다음 날 떠나기로 했다. 나는 마을로 돌아가야 한다. 내가 오래 자리를 비우면 위심을 살 수 있다. 스승님, 서준이 걱정스럽게 불렀다. 걱정 말 거라. 난 아무것도 모르는 척할 것이다. 그리고 노선비는 서준의 어깨를 꽉 쥐었다. 행복하게 살아라. 내 제자야. 노선비가 떠난 후 서준과 윤서는 최노인의 집 옆에 있는 작은 별채에 머물게 되었다. 그곳은 오래된 집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첫 번째 함께하는 공간이었다. 이제 진짜 새 삶이 시작되는 거군요. 윤서가 방을 둘러보며 말했다. 서준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함께라면 어디든 집이 될 수 있어요. 첫날 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이제 더 이상 담장 너머로 시를 교환할 필요도, 몰래 만날 필요도 없었다. 그들은 처음으로 자유롭게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었다. 후회하지 않아요? 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윤서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비록 위험하고 불확실한 길이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후회하지 않아요. 그들은 서로의 품에 안겨 첫날 밤을 보냈다. 비록 화려한 저택이 아닌 작은 산골집이었지만 그들에게는 그 어떤 궁궐보다 소중한 공간이었다. 다음 날부터 그들은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최노인은 그들에게 농사와 사냥, 약초 채집 등 생존에 필요한 기술들을 가르쳤다. 서준은 열심히 배웠고 윤서도 빠르게 적응했다. 양반과 도련님이 이렇게 부지런할 줄은 몰랐네. 최노인이 서준이 땔감을 쪼개는 모습을 보며 웃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서준이 답했다. 윤서는 마을 여인들과 교류하며 천을 짜고 옷을 만드는 법을 배웠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그녀도 산촌 생활에 맞는 기술들을 익혀갔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다. 서준과 윤서는 차츰 산골 생활에 익숙해졌고 마을 사람들과도 친해졌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옛 친구 사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했고 마을 사람들은 크게 의심하지 않고 그들을 받아들였다. 어느 날 최 노인이 그들을 불렀다. 이제 한 달이 지났으니 이곳 생활에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테지. 하지만 너희들의 신분에 대해 더 확실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어떤 의미인가요? 서준이 물었다. 이곳에서 계속 살려면 정식으로 부부가 되어야 한다. 마을 사람들에게도 의심을 사지 않을 것이고 너희 스스로의 마음도 더 편안해질 것이다. 서준과 윤서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이미 마음으로는 하나였지만 정식으로 혼례를 올린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었다. 좋은 생각입니다. 서준이 말했다. 윤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윤서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최 노인은 미소를 지었다. 좋다. 그럼 다음 주 좋은 날을 잡아 간소하게 혼례를 올리도록 하자. 큰 잔치는 못 되겠지만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 작은 잔치를 열 수 있을 것이다. 혼례를 준비하는 동안 윤서는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녀는 이미 한 번 혼례를 올린 적이 있었지만 그것은 사랑 없는 정략 결혼이었다. 이번 혼례는 진정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혼례 전날 밤 윤서는 서준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다. 가끔은 두려워요. 그녀가 말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지. 언젠가는 과거가 우리를 따라잡을지. 서준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함께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당신을 지킬 거예요. 서준 도련님. 이제 도련님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돼요. 서준이 미소를 지었다. 그냥 서준이라고 불러줘요. 윤서는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다. 서준, 당신을 만나 정말 다행이에요. 혼례 날, 마을 전체가 작은 잔치로 들썩였다. 비록 화려한 혼례는 아니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진심 어린 축복 속에 서준과 윤서는 부부의 연을 맺었다. 최 노인이 주례를 섰고 마을 사람들이 증인이 되었다. 이제 너희는 부부다. 최 노인이 선언했다.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평생 함께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서준과 윤서는 깊은 절을 올렸다. 비록 전통적인 혼례의식의 일부만을 지켰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충분했다. 잔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마을 사람들은 춤추고 노래하며 새로운 부부를 축하했다. 서준과 윤서는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부부로서 손을 잡고 춤을 추었다. 행복하세요? 서준이 윤서에게 속삭였다. 네, 정말 행복해요. 윤서가 대답했다. 이런 삶도 나쁘지 않네요. 그날 밤, 그들은 진정한 부부가 되어 첫날 밤을 보냈다.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그들의 사랑을 축복하는 듯했다. 계절이 바뀌고 겨울이 왔다. 서준과 윤서는 점점 더 산촌 생활에 적응해갔다. 서준은 사냥과 나무 일을 배웠고 윤서는 집안일과 약초 재배를 익혔다. 그들은 비록 검소하게 살았지만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그러나 평화로운 날들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추운 겨울날, 마을 청년이 급하게 달려왔다. 낯선 관원들이 마을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찾는 것 같아요. 서준과 윤서는 얼어붙었다. 최 노인이 급히 그들에게 다가왔다. 빨리 숨어야 한다. 뒷산 동굴로 가거라. 내가 시간을 벌 테니. 서준은 윤서의 손을 잡고 급히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그들은 눈 덮인 산길을 따라 뒷산으로 향했다. 멀리서 말발굽 소리와 사람들의 외침이 들렸다. 우리를 쫓아온 거예요. 윤서가 두려움에 떨며 말했다. 걱정 마. 동굴에 도착하면 안전할 거야. 서준이 그녀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운명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가혹했다. 동굴로 향하는 길에서 윤서는 미끄러운 바위에 발을 헛디뎌 비명을 질렀다. 그 소리는 계곡을 타고 멀리 퍼졌다. 누가 있나? 멀리서 관원의 소리가 들렸다. 이쪽이다. 다른 목소리가 응답했다. 서준은 윤서를 부축했다. 조금만 더 가면 돼요. 힘내요. 그들은 간신히 동굴에 도착했지만 관원들의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동굴은 깊고 어두웠지만 숨을 곳은 많지 않았다. 서준, 윤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이대로 끝인 걸까요? 서준은 그녀를 꼭 안았다. 아니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당신을 지킬 거예요. 그때 동굴 입구에 횃불 빛이 비쳤다. 관원들이 도착한 것이다. 동굴 입구에 횃불이 비치고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서준과 윤서는 동굴 깊숙한 곳으로 몸을 숨겼다.
서준은 윤서를 감싸 안으며 그녀의 떨림을 진정시키려 했다. 거기 누구냐? 나오너라. 관원의 목소리가 동굴 안에 울렸다. 서준은 윤서에게 속삭였다. 제가 나가서 그들을 저 혼자 쫓아왔다고 말할게요. 당신은 여기 숨어 있어요. 윤서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우리는 함께해요. 함께 맞서야 해요. 하지만 그때 동굴 입구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는 아무도 없네. 너희가 듣던 소리는 아마 동물 소리였을 거야. 최노인의 목소리였다. 그는 관원들을 막고 있었다. 하지만 분명히 사람 소리였습니다. 한 관원이 주장했다. 이 산에는 간혹 메아리가 이상하게 들리는 법이지. 나는 50년 넘게 이 산에 살았으니 잘 알아. 최노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게다가 이 동굴은 얼마 전 무너진 부분이 있어 위험해.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돼. 관원들은 잠시 머뭇거렸다. 이런 날씨에 동굴 탐사는 위험합니다. 눈이 더 내리기 전에 마을로 돌아가는 게 좋겠습니다. 다른 관원이 말했다. 마침내 관원들은 물러나기로 결정했다. 좋아. 일단 마을로 돌아가자. 내일 다시 수색하자. 횃불 빛이 멀어지고 발소리가 사라지자. 서준과 윤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최노인이 조용히 동굴 안으로 들어왔다. 괜찮으냐? 그가 물었다. 네, 감사합니다. 서준이 답했다. 어떻게 그들을 설득하셨습니까? 오래 살다 보면 거짓말도 그럴듯하게 할 수 있지. 최노인이 쓴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이건 임시방편일 뿐이다. 그들은 내일 다시 올 것이고 더 철저히 수색할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윤서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최노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오늘 밤 이 동굴에서 머물러라. 내가 필요한 물건들을 가져오마. 그리고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일 아침 일찍 너희는 이곳을 떠나야 한다. 눈보라가 치는 밤, 서준과 윤서는 동굴 안에서 최노인이 가져다준 담요를 덮고 불을 피워 추위를 견뎠다. 최노인은 그들에게 음식과 따뜻한 옷, 그리고 여행에 필요한 물건들을 가져다 주었다. 북쪽으로 가라. 최노인이 말했다. 국경 너머 여진족 마을에 내 오랜 친구가 있다. 이 편지를 그에게 전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국경을 넘는다고요? 서준이 놀라서 물었다. 이제 조선 땅에서는 너희가 안전할 곳이 없다. 최노인이 단호하게 말했다. 정대감 가문의 세력은 생각보다 크다. 그들은 윤서님을 찾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윤서는 고개를 숙였다. 모두 제 때문이에요. 서준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선택한 거예요. 함께 책임을 져야죠. 최노인은 그들에게 지도를 펼쳐 보여주었다. 이 길을 따라가면 10일 정도 걸려 국경에 도착할 수 있다. 이 시기에 국경 수비는 느슨한 편이니 조심스럽게 건널 수 있을 것이다. 최 어른께서 너무 많은 위험을 감수하시네요. 서준이 감사의 뜻을 표했다. 최노인은 미소를 지었다. 내가 젊었을 때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 적이 있다. 그때는 도와준 이가 없어 사랑하는 이를 잃었지. 이제 내가 그 빚을 갚는 셈이다. 그날 밤, 서준과 윤서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함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밤을 보냈다. 두려워요? 서준이 윤서에게 물었다. 윤서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네, 두렵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난 당신을 만난 것을 한순간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서준이 그녀의 이마에 키스하며 말했다. 이 모든 어려움을 겪더라도 다시 선택하라면 똑같이 선택할 거예요. 윤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도 그래요. 당신을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그들은 서로 품에 안겨 잠이 들었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쳤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따뜻한 사랑이 가득했다. 이른 새벽, 그들은 최노인의 안내를 받아 은밀히 마을을 빠져나왔다. 눈은 그쳤지만 산길은 여전히 눈으로 뒤덮여 있었다. 조심하게. 최노인이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게. 서준과 윤서는 깊이 절을 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북쪽을 향해 길을 떠났다. 눈 덮인 산길은 험했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가볍고 확신에 차 있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다. 그들은 산속 깊은 곳을 통과하며 조심스럽게 북쪽으로 향했다. 가끔 멀리서 수색대의 소리가 들리기도 했지만 다행히 직접 마주치지는 않았다. 셋째 날 저녁, 그들은 작은 산막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다. 산막은 오래되고 허름했지만 바람을 피하기에는 충분했다. 서준은 불을 피우고 윤서는 최노인이 준 식량으로 간단한 저녁을 준비했다.
여기서 쉬고 내일 다시 출발하자. 서준이 말했다. 그날 밤 갑작스러운 눈보라가 다시 몰아쳤다. 바람 소리는 마치 울부짖는 소리 같았고 산막의 낡은 문과 창문이 흔들렸다. 서준은 윤서를 안고 그녀를 따뜻하게 해주려 노력했다. 곧 그칠 거예요. 그가 말했다. 내일이면 더 좋은 날씨가 될 거예요. 그러나 다음 날 아침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다. 창문 밖으로는 하얀 눈만이 보였고 문을 열자 눈이 무릎까지 쌓여 있었다. 이대로는 갈 수 없겠어요. 윤서가 말했다. 눈이 그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식량은 며칠 버틸 수 있을 만큼 있으니 여기서 기다리자. 하지만 눈보라는 쉽게 그치지 않았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계속되었다. 그들의 식량은 점점 줄어들었고 땔감도 부족해지기 시작했다. 셋째 날 아침, 서준은 결심했다. 내가 땔감을 더 구해올게요. 그리고 혹시 사냥감도 찾아볼게요. 너무 위험해요. 윤서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눈보라 속에서 길을 잃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산막 주변만 둘러볼 거예요.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서준은 두꺼운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다. 눈보라 속에서도 그는 주변 나무에서 마른 가지들을 모았다. 그리고 운이 좋게도 덫에 걸린 토끼를 발견했다. 하지만 산막으로 돌아오는 길, 갑자기 눈보라가 더욱 거세졌다. 서준은 방향을 잃고 헤매기 시작했다. 바람과 눈이 그의 시야를 가렸고 추위가 점점 그를 지배했다. 윤서, 그는 중얼거렸다. 윤서에게 돌아가야 해. 그는 필사적으로 산막의 방향을 찾으려 했지만 눈보라 속에서 모든 것이 하얗게 보였다. 점점 추위가 심해졌고 그의 손과 발은 감각을 잃어갔다. 마침내 그는 눈 속에 쓰러졌다. 의식이 흐려지는 가운데 그는 윤서의 얼굴을 떠올렸다. 미안해. 돌아가지 못해서. 한편 산막에서 윤서는 서준이 돌아오지 않자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불안은 공포로 바뀌었다. 서준, 어디 있는 거예요?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며 속삭였다. 마침내 그녀는 결심했다. 서준을 찾으러 가야 했다. 그녀는 가장 두꺼운 옷을 입고 담요를 망토처럼 둘러쓴 후 밖으로 나섰다. 서준, 서준. 그녀는 눈보라 속에서 소리쳤다. 눈과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때렸지만 그녀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는 산막 주변을 원을 그리며 찾기 시작했다. 서준, 어디 있어요? 그때 그녀는 눈 속에 쓰러진 형체를 발견했다. 서준이었다. 서준. 그녀는 달려가 그를 안았다. 서준의 얼굴은 차갑고 창백했다. 안 돼. 제발 일어나요. 윤서는 서준을 흔들어 깨웠다. 다행히 서준은 미약하게 반응했다. 그는 눈을 떴지만 의식이 흐릿했다. 윤서, 제발 일어나요. 함께 산막으로 돌아가야 해요. 윤서는 눈물을 흘리며 그를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서준은 너무 약해져 있었고 윤서의 힘으로는 그를 끌고 가기 어려웠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눈보라 속에서 산막의 방향을 알 수 없었다. 이대로는 둘 다 죽을 거예요. 윤서는 생각했다. 그때 그녀는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서준을 안고 자신의 체온을 나눠주기 시작했다. 그리고 눈을 파서 임시 눈동굴을 만들었다. 눈동굴은 바람을 막아주었고 그들의 체온으로 안은 조금 따뜻해졌다. 서준, 들려요? 제발 버텨요. 우리는 함께 여기서 나갈 거예요. 윤서는 서준을 품에 안고 계속 이야기를 했다. 그녀는 그들이 처음 만났던 날부터 시를 주고받았던 추억, 함께 도망쳤던 날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앞으로 더 많은 추억을 만들어야 해요. 그러니 제발 버텨요. 밤이 깊어갔고 눈보라는 계속되었다. 윤서는 점점 자신의 체온도 떨어지는 것을 느꼈지만 계속해서 서준에게 자신의 온기를 나눠주었다. 우리는 반드시 살아남을 거예요. 반드시. 의식이 흐려지는 가운데 윤서는 문득 자신들이 남긴 시들을 떠올렸다. 그 시들 속에 담긴 그들의 사랑, 열정, 꿈, 그것들이 이렇게 끝나버리는 것일까? 아니야. 우리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 않아. 윤서는 의식이 희미해지면서도 서준을 꼭 안았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시를 읊기 시작했다. 눈보라 속에 핀 사랑은 겨울 끝에 봄을 기다리는 매화처럼 가장 추운 시간 속에서도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살아가네. 이 폭풍이 지나가면 우리는 다시 햇빛을 볼 수 있으리. 그리고 그녀의 의식은 서서히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위식 속에서 윤서는 따뜻한 봄날의 정원을 거닐고 있었다. 꽃들이 만발하고 새들이 지저귀는 평화로운 곳이었다. 그곳에서 서준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윤서, 이리 와요. 윤서가 그의 손을 잡으려 할 때 멀리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살아있다. 두 사람 다 살아있어. 윤서는 천천히 눈을 떴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흐릿했지만 점차 시야가 선명해졌다. 그녀는 따뜻한 방 안에 누워 있었다. 창문 너머로 햇빛이 비치고 있었다. 윤서, 정신이 드나? 눈을 완전히 뜬 윤서는 자신의 옆에 앉아있는 서준을 보았다. 그는 창백해 보였지만 분명히 살아있었다. 서준, 윤서는 약한 목소리로 불렀다. 우리, 살아있는 거예요? 서준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네, 우리는 살아있어요. 당신 덕분에요. 윤서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들이 있는 곳은 작은 오두막이었다. 벽은 나무로 지어졌고 바닥에는 두꺼운 가죽이 깔려 있었다. 옷차림이 조선과는 다른 노인이 문가에 서 있었다. 어디인가요? 윤서가 물었다. 여진족 마을이에요. 서준이 대답했다. 국경을 넘어왔어요. 노인이 다가와 윤서의 이마에 손을 대고 열을 확인했다. 그는 조선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듯했다. 열이 내렸군. 이제 괜찮을 거야. 노인이 말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윤서가 물었다. 서준이 설명했다. 우리가 눈보라 속에서 의식을 잃었을 때 여진족 사냥꾼들이 우리를 발견했어요. 그들이 우리를 이 마을로 데려왔죠. 3일 동안 당신은 의식이 없었어요. 당신은요? 저는 어제 의식을 되찾았어요. 당신이 저를 구하려고 했다는 걸 들었어요. 당신의 체온으로 저를 살리려 했다고. 윤서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었으니까요. 노인이 그들에게 뜨거운 차를 건넸다. 이 차를 마셔라. 기운이 날 것이다. 차를 마시자 윤서의 몸에 생기가 돌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에게 친절했다. 최노인의 편지가 그들을 도왔다. 여진족 마을의 족장은 최노인의 오랜 친구였고 그의 부탁을 존중해 서준과 윤서를 보호하기로 했다. 봄이 왔다. 윤서와 서준은 여진족 마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은 마을 변두리에 작은 집을 지었고 조금씩 여진어를 배우면 현지 생활에 적응해 갔다. 서준은 마을 아이들에게 조선의 글과 시를 가르쳤고 윤서는 여진족 여인들에게 조선의 자수와 그림을 가르쳤다. 그들은 이방인이었지만 점차 마을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다. 어느 봄날 윤서는 자신의 작은 정원에서 꽃을 가꾸고 있었다. 서준이 일을 마치고 돌아왔다. 오늘 마을에서 소식이 들렸어요. 서준이 말했다. 무슨 소식인가요? 윤서가 물었다. 조선에서 관원들이 우리를 찾는 수색을 중단했대요. 국경 너머까지 찾지 않기로 한 모양이에요. 윤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정말 자유로워진 걸까요? 그런 것 같아요. 서준이 미소를 지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날 밤, 그들은 집 뒤 작은 언덕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국경 너머 조선의 땅이 희미하게 보였다. 가끔은 그립나요? 서준이 물었다. 한양의 생활, 당신의 정원. 윤서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그리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삶은 자유롭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비록 가난하고 소박하게 살지만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서준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과 함께라면 이 소박한 삶이 1000배 더 행복해요. 서준, 윤서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당신에게 말할 것이 있어요. 무슨 일인가요? 윤서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서준의 손을 자신의 배에 가져다 대었다. 우리 가족이 곧 하나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서준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정말요? 당신이 아이를.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우리의 아이예요. 서준은 기쁨에 차서 윤서를 안았다. 이보다 더 큰 행복은 없을 거예요. 고마워요, 윤서. 세월이 흘렀다. 10년이 지난 어느 가을날, 서준과 윤서의 집 마당에서는 그들의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첫째 딸 이슬이는 9살, 둘째 아들 하늘이는 7살이 되었다. 아버지, 어머니가 부르세요. 이슬이가 달려와 서준에게 알렸다. 서준은 문서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그는 이제 마을의 서기가 되어 여진족과 조선 사이의 교역 문서를 관리했다. 그래, 지금 가마. 서준이 집으로 들어가자 윤서가 웃는 얼굴로 그를 맞았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세월이 흘러 몇 개의 주름이 생겼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젊고 생기 넘쳤다.
여기 당신을 찾아온 손님이 있어요. 윤서가 말했다. 방 안에는 노선비가 앉아 있었다. 그는 많이 늙어 있었지만 여전히 정신은 또렷했다. 스승님, 서준은 놀라서 달려가 절을 했다. 내 제자야, 잘 지냈느냐? 노선비가 따뜻한 미소로 물었다.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희를 찾으셨습니까? 최노인의 도움으로 찾아왔다. 그는 여전히 건강하게 산골에서 살고 있다. 그날 저녁, 그들은 오랜만에 만난 기쁨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눴다. 노선비는 조선의 소식을 전했다. 정대감 가문은 몰락했다. 그가 말했다. 정부인이 세상을 떠난 후 가문 내 다툼으로 재산이 흩어졌지. 너희를 찾던 수색도 오래전에 중단되었다. 그렇군요. 윤서가 깊은 생각에 잠겨 말했다. 혹시 조선으로 돌아갈 생각이 있느냐? 노선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준과 윤서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말없이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생각을 알 수 있었다. 아니요, 스승님. 서준이 대답했다. 저희는 이곳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곳이 저희 가족의 집이 되었습니다. 윤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곳에서 저희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았어요. 돌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노선비는 미소를 지었다. 현명한 선택이다. 때로는 과거를 떠나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 더 큰 지혜일 수 있지.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서준과 윤서는 마당에 앉아 달을 바라보았다. 노선비는 다른 방에서 쉬고 있었다. 생각해보면 참 긴 여정이었어요. 윤서가 말했다. 그래요. 서준이 동의했다. 담장 너머로 시를 주고받던 그 시절이 마치 꿈만 같아요. 윤서는 문득 생각이 난 듯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작은 나무 상자를 가지고 돌아왔다. 그 안에는 그들이 주고받았던 시들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다. 가끔 이것들을 읽어보곤 해요. 윤서가 말했다.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기억하기 위해서. 서준은 상자에서 한 장의 종이를 꺼냈다. 그것은 윤서가 처음으로 그에게 보낸 거절의 시였다. 기억나요? 정원의 꽃은 쉽게 손에 잡히지 않으니 헛된 꿈에 시간을 낭비마소서. 서준이 읽었다. 윤서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때는 정말 무례한 젊은 양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금은요? 서준이 장난스럽게 물었다. 지금은. 윤서는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서준은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종이를 꺼내 붓을 들었다. 함께 시를 지어볼까요? 우리의 이야기를 담은 시를.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밤새 함께 시를 지었다. 그 시는 그들의 여정, 사랑,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였다. 담장 넘어 시작된 사랑은 폭풍우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국경을 넘어 더 넓은 세상으로 자유와 행복을 찾아 날아갔네. 우리가 버린 것은 쇠사슬 뿐. 얻은 것은 서로의 진실한 마음.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은밀한 시의 정원에 핀 영원한 사랑. 그들의 시는 이제 더 이상 담장 너머로 전해지는 비밀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삶 자체가 되었고 그들의 아이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유산이 되었다. 달빛 아래 서준과 윤서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눈에는 10년 전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은 반짝임이 있었다. 시간이 흘러도 그들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고 단단해졌다. 당신을 사랑해요. 윤서.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서준. 그리고 그들은 다시 한번 달빛 아래에서 키스했다. 마치 처음처럼 설레고 마치 마지막처럼 간절하게.